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형 방송사 CNN에서 한국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송출하자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놀라운 건 아시아 1위라는 중국과 2위, 일본으로 알고 있던 전 세계인들이 이제 아시아 1위는 한국이라고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하위 위성도시라고 말하고, 일본인들은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이라고 거짓 선전선동을 했다고 하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웨슬리, CNN의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뉴욕 본사 회의실에 앉아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빌딩 숲과는 달리 회의실 안은 시청률 하락 그래프만큼이나 침울했죠. 감동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획 말입니다. 국장 톰슨이 단호하게 말하며 테이블을 둘러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던 그 순간 아시아 담당 프로듀서 제니가 손을 들었어요. 동아시아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는 어떨까요? 특히 노인을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본과 중국을 주요 촬영지로 삼는 겁니다. 제니의 제안에 회의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겠어? 갑작스러운 지명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년 전 제가 연출했던 다큐멘터리에서 일부 장면을 조작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죄책감과 자책감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 더 강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만을 담아내겠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니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작아서 서브 촬영지로만 배정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주요 촬영을 마친 후 짧게 들르는 정도로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예의 바른 문화,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밤을 지새웠죠. 한국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어차피 주요 촬영지가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촬영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겁니다. 톰슨과 긴급 통화를 했어요. 어쩔 수 없군요. 일정을 변경해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도록 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찍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과연 의미 있는 장면을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급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진정성 있는 영상을 담아내리라 결심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를 지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만큼은 진실을 담아내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내리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낯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대부분 자신의 일에 바쁘다며 지나쳤을 겁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는 영어로 친절하게 교통카드 구매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타니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촬영 감독 톰이 감탄했어요.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네. 와이파이까지 되다니.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도로와 빌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이동하고 있었죠.
도쿄에 대한 자료는 많이 접했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인 요리 한 가지를 주문했는데 테이블이 여러 반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웨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알고 보니 물과 차까지 무료였어요. 식당 주인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촬영팀이라는 것을 알고는 후식 과일을 서비스로 내어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음식점을 나와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기다리던 할아버지에게 한 청년이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우산을 할아버지에게 씌워주고 함께 버스를 기다렸죠. 버스가 도착하자 청년은 할아버지가 먼저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린 후 자신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겠다며 인사했습니다. 우산까지 할아버지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하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옆에 있던 수석 카메라맨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팀 모두 예상치 못한 첫인상에 놀란 듯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내일 촬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서브 촬영지로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촬영 준비를 하며 처음보다 훨씬 높아진 기대감을 느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설렘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아침 일찍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도착했습니다. 촬영 준비를 마치고 노인 역할을 맡은 배우 김 씨에게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달라고 부탁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며 아이들의 반응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액션. 김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불은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 몇 명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한 아이가 말하며 김 씨의 팔을 잡고 부축했고 다른 아이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행동에 카메라를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마이클, 이거 연출 아니죠? 아니, 전혀. 저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촬영에서는 김 씨가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할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 여학생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진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작 없이도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니? 아이들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니까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답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는 학교에서 배려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배려와 존중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어요. 톰슨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이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야. 한국에서 더 촬영해도 좋겠어. 메일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서브 촬영지로만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얻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죠.
다음 날도 서울 곳곳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 잃은 관광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시민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청년들까지. 카메라에 담길 때마다 서울의 따뜻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진실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면 분명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들기 전까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촬영을 마치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창했던 서울과 달리 도쿄는 흐린 날씨였어요.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 장비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장비 검사부터 촬영 허가 확인까지 3시간이 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잡한 교통 상황과 복잡한 도로 체계에 피로감이 쌓였어요. 택시기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행정이 체계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사전 자료에서 보았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경험하는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촬영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 서류가 부족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인내심이 시험받았습니다. 결국 서류 제출 후에도 10일이 지나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당황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렵게 특별허가를 받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어요. 노인 역할 배우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여학생은 신호가 바뀌자 노인을 살짝 밀치고 자신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예의 바른 나라라더니 왜 이렇게 냉담하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이들은 노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심지어 일부는 짜증을 내며 비켜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톰슨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런 장면으론 감동을 줄 수 없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인간미야. 팀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그냥 조작해서 찍자고 제안했어요. 배우를 고용해 노인을 돕는 연기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진실만을 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제작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중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일본에서의 촬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쿄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따뜻함이 특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촬영 장비 점검과 입국 심사로 무려 3시간이나 소모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브라이언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복잡한 교통과 자욱한 스모그에 숨이 턱턱 막혔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답답하네. 톰이 마스크를 쓰며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촬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부터 시작해 경찰, 행정부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각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서류는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런 말들만 되풀이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겨우 임시 허가를 받아 초등학교 근처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노인 역할 배우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노인을 보고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한 아이는 심지어 노인을 세게 밀쳐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제작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노인 역할 배우도 크게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배우에게 사과하며 다음 촬영지로 이동했습니다. 공원에서는 길을 잃은 할머니 역할을 연기해 보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한숨을 내쉬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이들이 노인을 돕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톰슨의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마이클, 이건 감동을 줄 수 없는 콘텐츠야.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톰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톰슨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촬영할 기회를 주세요. 그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톰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감동적인 장면을 담아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팀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알아본 직원이 먼저 다가와 카트를 건네주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간의 고난을 그리고 이곳에서 느꼈던 첫 감동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다시 촬영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더 담고 싶어서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첫 관문에서부터 시작된 친절은 서울시청에서도 이어졌어요.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공무원이 놀라운 효율성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신청하셨으니 내일부터 촬영 가능하세요. 혹시 추천 장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브라이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다음 날 강남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역할 배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다른 나라와 똑같은 상황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책가방을 메고 있던 초등학생이 자연스럽게 노인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살며시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배우가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고 다른 아이들은 주변에서 도울 방법을 찾았죠. 이게 우리가 원하던 장면이야. 브라이언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팀원들 모두 감동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연출된 것이 아닌 순수한 한국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이어서 강남공원에서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길을 잃은 할머니 역할을 부탁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금세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생들은 할머니가 집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주변 상점에 들어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죠. 카메라를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 왜 할머니를 도와주었니? 학생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부모님이 어려운 분 보면 도와드리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힘이구나.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행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무거운 짐을 든 여성을 도와주는 중년, 남성,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고등학생까지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본사에 보내자 톰슨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마이클, 이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것이야.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야. 그의 말에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오히려 세계가 배워야 할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더 깊이 있는 촬영을 계획했어요. 강남초등학교 앞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역할 배우에게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달라고 부탁했어요. 신호가 바뀌고 배우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짐 들어드릴게요. 한 남학생이 큰 짐을 받아들고 여학생 둘은 양쪽에서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아이들은 천천히 할머니와 함께 걸었고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할머니 아직 못 건너셨어요. 그러자 정지선에 멈춰있던 차들이 더 기다려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모습은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바쁜 모습이 보통이죠. 다음으로 강남의 한 공원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길을 잃은 할머니 역할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배우는 벤치에 앉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교복을 입은 중학생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할머니 역할의 배우가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은 주변 상점에 들어가 물어보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집이 여기서 좀 멀어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 장면을 담으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연출도 강요도 아닌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도와주었니? 아이들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분 보면 도와드리라고 늘 말씀하셔서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수한 답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들은 배려가 생활 속에 녹아있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남을 돕나요? 라는 질문의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게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어르신을 공경하고 도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고맙지 않을까요? 그것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죠.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촬영 내내 느꼈던 것은 바로 그 정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톰슨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이클, 이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거야. 한국에 조금 더 머물면서 추가 촬영을 해도 좋겠어.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조작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운 진실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작아 서브 촬영지로 배정했다는 처음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이곳에서 오히려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촬영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방문해 배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담아보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저희 학교는 특별한 배려 교육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가르치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사는 오늘의 수업 주제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모든 별로 모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외국인이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어진 쉬는 시간, 한 아이가 넘어져 울자 주변 아이들이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교사에게 이런 장면이 자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배려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도 그것을 느꼈으니까요. 단순한 교육이 아닌 문화에 녹아있는 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하며 제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 서브 촬영지로만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가장 큰 감동을 받았죠. 배려와 존중이 일상에 녹아있는 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치고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아이들 같은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배려심이 세계 곳곳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본사에서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야. 시청률이 지난 3년 중 최고를 기록했어. 축하해.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작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실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톰슨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서울 특파원으로 임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을 더 깊이 알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 후 톰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승인아마. 그렇게 저는 서울에 남아 특파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전통시장, 공원, 학교 등을 다니며 한국의 따뜻한 일상을 담았어요. 매 순간 새로운 감동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노인을 도왔던 중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 기억나니? 덕분에 방송이 잘 됐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단다.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크기와 보이지 않는 크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도 위에서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는 어느 나라보다 위대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일상이 된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의미를 배웁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그 특별한 여정이 말입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팝은 이상한 장르입니다. 진정성도 없고 꼭두각시 인형 같은 음악이에요. 여기 런던의 한 인디밴드의 보컬인 여성이 공연장에서 한국 음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어떤 관중이 비판을 하자 주먹질에 욕설 난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제니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 제니퍼라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준비가 하고 무대에 올랐어요. 역시나 웅장한 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죠. 저는 런던의 유명한 인디 음악 프로듀서이자 날카로운 비평과 날 것 그대로의 정통 사운드를 추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제니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피를 끓게 하는 특별한 목표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K-팝입니다. 관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마이크를 두드리며 동굴 같은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로 K-팝입니다. 좌석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리자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K-팝은 독창성과 정서적 깊이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실체가 부족하죠. 가수들은 제작자와 회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세심한 공식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도록 훈련받았어요. 저는 지금 무대에 서 있습니다. 예술적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날 것 그대로의 개성적인 표현은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마치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중독성 있는 설탕 같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한 영양분은 전혀 없죠. 호기심과 방어심이 뒤섞여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열정적으로 2배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매끄러운 안무와 전염성 있는 비트에 눈이 멀어. 이 공허한 칼로리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미국 음악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K-팝은 아티스트의 독특한 영혼과 관점이 조금도 녹아들지 않은 채 공허하고 거짓된 울림을 주고 있어요.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미 널리 퍼졌던 재활용곡을 부르는 로봇 같은 K-팝 스타를 계속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술을 영혼 없어 보이도록 상품화하고 진정한 혁신을 방해합니다. 주먹이 불끈 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열렬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바친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소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글로벌을 가장한 K-팝 인형들이 아니라 진심을 작품에 쏟아붓는 아티스트들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하며 저희를 감동시키려는 음악의 진정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 음악 애호가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흩어지는 정중한 박수와 관조적인 수다 속에서 저는 제 연설을 마쳤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무대를 떠날 때 저는 저희 확고한 견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이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시내 트렌디한 라운지에서 컨퍼런스 애프터 파티가 한창입니다.
전체 요리를 먹으며 술을 마시는 동안 몇몇 동료 음악가들이 다가와 제대담한 연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몇은 주류 음악의 현 상황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합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인정하지 않는 K-팝과 팝을 정당한 예술 형식이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특히 열성적인 K-팝 팬들과 함께 K-팝 장르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 아티스트들을 꼭두각시로 비유하지만 그들은 데뷔하기도 전에 수년간 노래, 랩, 춤을 마스터하기 위해 훈련해요. 한 젊은 DJ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강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주장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헌신입니다. 한 프로듀서가 물론 K-팝 회사들은 스타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공식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 연결고리는 아이돌의 진정성 매력 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자 한 작가가 당신의 시각은 서양의 시각에 국한되어 있어요. K-팝은 전 세계의 음악적 요소를 한국 문화에 접목했어요. 미국 팝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이게 발전시켰다고요. 그들의 열정이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지만 그들의 지적은 저희 확고한 신념을 뒤엎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기보다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니 술과 격렬한 논쟁으로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파스텔 원피스를 입은 10대 소녀들이 풍선, 껌팝송을 부르는 음악쇼가 나올 때까지 정처 없이 TV 채널을 넘깁니다. 저는 약간의 경멸감을 느끼며 그 어설픈 멜로디와 만화 같은 비주얼을 머릿속으로 메모하며 시청했죠. 모든 것이 너무 공식적이고 제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비평가들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헌신, 진정성, 문화적 융합 등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이 장르를 창조적으로 공허하다고 너무 무시한 건 아닐까요? 강의할 준비를 하고 왔지만 저는 제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잠이 드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알지 못했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신념이 갑자기 덜 확고해 보이고 제 음악적 세계관이 생각보다 더 제한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이런 자기의심은 곧 열릴 세상을 여는 첫 번째 문일 뿐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설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런던의 아파트에서 평범한 아침 일상을 보내던 저는 노트북을 열어 깜짝 놀랄 만한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을 강타하고 있는 신의 K-팝 그룹 중 하나인 이클립스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그들은 제 인디 프로덕션 작업을 팔로우하며 저희 신선하고 솔직한 관점에 감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앨범에서 저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의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K-팝 그룹과 협업한다고요. 모든 것이 제 음악적 감성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흥미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K-팝 장르에 대한 제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호기심이 발동해버리고 말았어요. K-팝에 대한 제 직감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기에는 너무 유혹적이었죠. 그들과 함께 작업하면 제가 비난했던 독창성과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 같았어요. 결심을 굳히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의 길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비행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클립스 굿즈를 입고 환호성을 지르는 팬들에게 둘러싸인 저는 완전히 제 본분을 벗어난 기분이었지만
하강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제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풍경과 소리가 순식간에 저를 감쌌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화려한 전광판에서 K-팝 스타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국장에는 K-팝 뮤직비디오가 반복 재생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를 둘러보니 벌써부터 지구 반대편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짓는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저를 맞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이클립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인 다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현 씨의 차에 올라타니 높은 빌딩과 형광 등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간판으로 뒤덮인 서울의 혼란스럽고 번화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회사 건물까지 한참을 달려가니 시차 적응이 시작되었죠. 저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익숙하게 보던 허름한 인디 스튜디오와는 사뭇 다른 인상적이고 세련된 현대식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다현 씨가 저를 안내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청년 4명이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를 직접 반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클립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눈을 크게 뜨게 떴습니다. 갑자기 이 협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튜디오로 올라가는 동안 멤버들은 한국어로 활기차게 수다를 떨었어요. 명예 앨범 같은 영어 단어가 몇 개 들렸죠. 곧 작곡가 프로듀서 매니저가 분주히 움직이는 넓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눈부신 최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회사는 분명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작팀의 소개를 받고 새 앨범의 데모 트랙을 선보였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며 저는 호화로운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도시에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팝에 대한 제 편견에서 아직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눈을 뜬 저는 낯선 주변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어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K-팝 그룹과 앨범 작업을 하러 왔어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를 아래층에서 만나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우뚝 솟은 회사 건물 밖을 나서자 도시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걷고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노점상들이 오늘의 특가를 외칩니다. 아침의 쌀쌀한 기운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스타일리시한 서울 시민들에 비해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에 재킷 지퍼를 올립니다. 다현 씨가 택시를 불러 빠른 한국어로 기사님께 목적지를 알려주었어요. 저희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야심찬 건축물이 늘어선 번화한 거리를 지나갔어요. 그 사이사이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쇼핑 광장.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레스토랑,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열렬히 수다를 떠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카페가 있었죠. 저는 이 도시 풍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자극에 놀랐어요. 이곳에서는 도시 생활이 항상 감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택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활기찬 장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우뚝 솟은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물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강 건너편에 우뚝 솟은 벽돌 굴뚝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대조를 이루며 시야에 들어왔어요. 다현 씨는 이곳이 오래된 화력발전소인데 지금은 문화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이 건물은 서울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한 저는 이 낯선 세계를 탐험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어요. 이클립스 회사 직원들이 서툰 영어지만 열심히 일하려 하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저는 언어적 상실감을 느끼며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제스처와 친근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제작팀이 피드백을 하며 더 가능성 있는 트랙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라이트 업 리치 포 더 스타 같은 곡은 분명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매끄러운 프로덕션이 돋보이지만 서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외부인으로서 가혹하거나 비판적으로 보일까 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멤버들은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밴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멤버들은 이곳이 서울의 예술과 인디씬의 중심지인 홍대라고 설명했어요. 그래피티 아트 보헤미안 카페 핸드메이드 옷을 파는 기발한 상점 등 익숙한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인디록 밴드가 연주하는 북적이는 음악 공연장에 들어섰습니다. 음악은 과잉 제작이나 제약이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즉시 뮤지션들에게서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음악을 들으며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클립스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슬쩍 이클립스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그들의 열광적인 표정을 보니 그들도 저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는 야외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했습니다. 군침 도는 냄새와 세련된 분위기가 새롭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K-팝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K-팝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서울의 첫인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다양한 동네 강변의 도시 풍경 옛것과 새것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서울은 단순화를 거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오늘 인디 음악 현장을 목격하면서 K-팝의 매끄러운 상업적 표면 아래에는 창의적인 정신이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음악 문화에 대한 저희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도 저희 생각은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죠. 닫힌 문처럼 보였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저는 이클립스와 함께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인디 음악씬을 엿본 후 세련된 K-팝 히트곡의 창작 과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제작진은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안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어요. 멤버들이 열정적으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니 K-팝에서 춤은 정말 필수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가볍게 몸을 흔드는 인디씬에서 볼 때 날카롭고 어려운 안무에 집중하는 이 강렬한 모습은 낯설기만 했죠. 유명한 안무가가 등장해 멤버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가 연습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집중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변했습니다. 안무가가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감각적으로 선보이면 멤버들이 그의 리드를 따라 자신만의 개성을 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너클 잃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라는 멤버는 가장 어려운 시퀀스도 쉽게 소화해내고 미현이라는 멤버는 유연하고 우아한 동작을 통해 발레를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연지와 선현은 모든 박자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죠. 메인 댄서인 수지는 무대 위 존재감과 카리스마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모두들 각자의 재능을 통해 안무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고 안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죠. 그들의 칼같은 정확성과 싱크로율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리허설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작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K-팝 스타를 꼭두각시로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순진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세련된 공연을 위해 필요한 순수한 운동 능력, 창의성, 헌신은 분명히 그들이 가져야 할 부분들이었어요.
이 젊은 아티스트들은 안무에 맞춰 동작을 연기하는 가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진정한 댄서처럼 보일 정도였죠. 몇 시간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연습한 후 음악에 맞춰 전체 루틴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에너지가 다른 차원으로 상승했죠. 노래의 역동적인 흐름에 맞춰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안무를 추는 이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스튜디오 거울은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프로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안무가 멋진 루틴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K-팝의 창작 과정에 대한 저의 존경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완벽하다는 환상은 수많은 훈련된 협업과 점진적인 개선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이러한 작업 방식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저는 스스로가 겸손해짐을 느꼈습니다. 피곤하지만 보람찬 하루가 끝내면서 멤버들은 짐을 정리하고 안무가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였어요. 저녁 먹을래요? 연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뜻밖의 초대에 깜짝 놀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희는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굽고 반찬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갔어요. 이클립스를 알아갈수록 기업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K-팝에 대한 저희 편견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데모 트랙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나누게 되었어요. 프로듀서들은 저의 외부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노력하면서 때때로 저는 과학의 밀도가 높은 프로덕션을 덜어내거나 가사를 더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클립스는 스튜디오를 넘어 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과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음식이 매되었죠. 저희는 노래방에서 열광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의 뛰어난 목소리와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저를 신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저녁에는 팬들이 회사 건물 밖에서 아이돌의 사진이나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클립스가 조급하게 지나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들은 항상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내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팬들을 향한 그들의 겸손과 감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 한 팝스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인디 뮤지션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창의성, 진정성, 예술성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저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음악은 멜로디와 리듬 표현의 진정성이라는 공통의 어휘로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제 음악 여정은 이제 막 그 흐름을 찾았고 가사는 여전히 한음 한음 써지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협업은 제 시야를 넓히고 마음과 정신의 새로운 통로를 개척해 주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흘러갈 때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독일의 한 마을에서 한국인 남자와 독일 여성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여성이 울먹이며 한국인 남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좁은 집에 살아야 하잖아. 남성은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건네자 여성이 한참을 고민한 뒤에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린이라고 하는 평범한 20대 후반 독일 여자예요. 지금은 남자친구를 따라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는 한평생 가본 적 없던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까지 온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몸소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힘든 타국 생활도 버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독일에 살던 날들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도 날씨가 골고루 분배돼 있는 것도요. 평생 독일에서만 살았다면 이렇게 좋은 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함께 한국에서 살자고 한 남자친구가 제 은인과도 같죠.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된 과정과 가서 제 생각을 바꿔주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그와 처음 만난 건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였어요. 남자친구가 독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러 왔었거든요. 당시 저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골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우연히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레스토랑에 워낙 자주 오다 보니 자연스레 안면도 트고 간단한 안부까지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를 향한 호감이 커지게 됐어요. 서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는 항상 가장 저렴한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 단지 저를 보기 위해 레스토랑을 와야만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애보 같은 마음이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가 독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이유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 전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독일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잘하기도 했고 실제로 어릴 때 독일에 잠시 머물렀던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죠. 한국 문화도 함께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한 가지 단점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한국 음식을 안 뒤부터 살이 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가끔 한국에 계신 가족들로부터 한국 음식들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제게 몇 개를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들은 냉동 음식인데도 어찌나 맛있던지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한식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죠. 한인 마트에 가면 한국의 냉동식품을 찾기 바빴을 정도로요. 정말 이러다 돼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정도로 말이죠. 한국 음식에 푹 빠져서 한동안 독일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직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소 독일에서 너무 잘 지냈던 남자친구였기에 저는 그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큰 이유로 꼽더군요.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요. 독일 기업에서 잠시 일했지만 독일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이 한국인인 본인과 너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독일 행정 업무가 느린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직무를 경험해 본 후 직장 동료의 늦은 일 처리와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업무 환경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느린 일 처리 문제로 답답함을 자주 느낀다더라고요. 하긴 독일에서는 여전히 관청과 보험회사 등의 서류를 보낼 때도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이해는 갑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남자친구와 잘 맞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조금씩 귀뜸해 주었기 때문에 얼핏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정말 한국으로 떠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를 말릴 수는 없었죠. 결국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에게 힘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며 저를 다잡아 주었어요. 또한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국에서 취업을 한 후에 저보고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꽤 긴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고요. 대신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삶은 포기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독일에 있었을 때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좀 가난한 생활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생활을 해도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하며 합리화를 했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말이에요. 독일에서 살 때보다 가난한 삶이 두렵긴 했지만 저는 결국 한국 생활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집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독일에서는 스스로 집을 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참고로 독일은 대부분 월세살이를 하기 때문에 전세로 집을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도 하고요. 집을 찾기가 힘들어 그냥 남자친구와 동거부터 시작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는 각자의 사생활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만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우선 잘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말고도 문화 때문에 난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식사 예절 같은 것도 몰라서 애를 먹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사실 독일에선 식사 도중 코를 푸는 게 보통 일이거든요. 오히려 풀지 않고 코를 훌쩍이면 그게 더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외식했을 때 멋대로 코를 풀었는데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한국에선 그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줘서 얼굴이 새빨개졌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서둘러 밥을 먹고 식당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가장 놀랐던 건 집이 독일에서 살 때보다는 좁았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서울은 정말 흥미로운 곳이었죠. 서울은 가까운 거리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와 식당, 옷가게는 물론 은행부터 극장이나 찜질방이 사방에 널려 있죠. 10분 내외로 걸으면 큰 우체국이 있으며 재래시장도 있고 백화점도 존재하고요. 넘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있어요. 또 서울엔 노숙자가 전혀 없어서 놀랐습니다. 독일에 있을 땐 그들이 길에서 서성이는데 스쳐 지나쳐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또 이들이 가게에 들어가 서성인 건지 어쩌다 그 냄새를 상점 안에서 맡게 되면 그 기억이 남아 그곳에 갈 일이 있어도 피하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서울에는 걷기 좋은 곳들이 근처에 널려 있다는 점이에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 주변의 경치와 물속에 보이는 잉어들이 절 행복하게 만들었고 덕수궁 돌담길에서부터 서울역사박물관까지 걷다 보면 유럽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대도시에 이렇게 걷기 좋은 곳들이 무수히 많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곳은 차가 없으면 거의 돌아다니는 게 힘들었거든요.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생기가 느껴지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서울의 복잡한 듯 하면서도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나 끝도 없이 보이는 빌딩 숲과 빽빽한 가게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정말 매력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독일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발달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혁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선 행정 업무 처리도 늦고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요. 제 남자친구도 그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왔었죠. 한국이라는 곳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본부터 모든 문서를 집에서 그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파일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처리들을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죠. 또 한국의 수질이 정말 좋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오고 나서 저의 피부는 정말 좋아졌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물을 석회수를 이용하거든요. 석회수는 여러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죠.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실을 청소해도 석회 굳은 걸 처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청소해도 석회물 자국과 굳은 석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건조해 당기거나 푸석푸석한 일도 전혀 없고요.
저는 제가 건성 피부여서 세안 후 피부가 푸석해지는 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한국의 수도를 사용해 본 후 그게 다 독일의 수도 때문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답니다. 이것 말고도 한국의 장점을 꼽자면 수도 없죠. 일일이 말하려면 날을 새야 할지도 몰라요. 한국은 독일보다 어딜 가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도 많은 편이고 특히 지하철이 제때제때 도착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당연하겠지만 독일 기차는 연착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차 애플리케이션도 믿을 수 없고요. 또한 택배도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건 생전 처음 봐요. 독일 택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느린 편이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도착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 도착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예요. 저 경우에도 결국 한참 지나고 나서야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최종 연락을 받았었고요. 때 인터넷 쇼핑몰에선 택배사에서 배상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보상은 한 달이 넘게 걸려서야 비로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한국에서 겨울인데요. 독일의 겨울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아서 좋아요. 독일의 겨울은 오후 7시쯤이면 해가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땐 인공조명이 필수였어요. 태양빛을 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조명인데 햇빛이 없는 독일 겨울의 필수품이죠. 그래서인지 겨울 시즌에 독일인들이 동남아시아나 남쪽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하게 된 요즘엔 한 가지 취미가 저에게 생겼는데요. 한국에서 잠에 들기 전 최소 1시간씩 산책을 하며 걷는 거랍니다. 밤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거든요. 독일도 안전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활발한 분위기예요. 가족들이 밤에도 함께 공원에 나와 평화롭게 걷는 모습과 호수, 주변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 고층 건물과 도로의 청결함, 그리고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등등 이런 것들에서 도시의 활기참을 느껴요.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와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집에 돌아가던 택시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네요. 알딸딸한 가운데 밖에 보이는 한강 불빛과 고층 건물을 보고 몽환적이고 알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모두가 한 번씩 한국에 여행 와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겁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해외에서의 매 순간이 즐거울 수는 없지만 미래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시도해보는 걸 권하고 싶답니다. 특히 그곳이 한국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독일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 결국 한국까지 오게 돼요. 현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독일인 엘린 씨가 전해드리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